네, 우리 속초, 고성, 강릉, 영동 지역의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제 방송을 정말 열심히 시청하시는 열혈 아미고 동지들이시라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또 중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가 빨리 내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열심히 잘 싸우면 일찍 끌어내릴 수 있고, 우리가 싸우다 지쳐서 포기하면 임기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이제 1차 분기점은 내년 6월 선거입니다. 6월에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 선거입니다. 정치권은 선거에 의해서 정치 격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6월에 우리가 광역 기준으로 해서 9개 이상을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압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의 힘이 완전히 빠져요. 5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재명이가 하는 일마다 이 똥볼 차가지고서 지금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나마 어쨌든 이 대통령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사정기관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란몰이 한다 그러면서 마구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아니야 라고 딱 심판을 해버리면 그 순간 사정기관들도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는 1차 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반 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이기면, 절반 이상을 이기면, 150석 이상을 이기면, 그러면 이재명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악법들을 막 통과시켜 놨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다 우리가 거꾸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총선 후에는 우리가 탄핵해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종북 주사파들, 이재명 것들이 발버둥을 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발버둥을 치다 보면 자충수, 떡수, 자살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 민심이 훨씬 더 사나워지겠죠. 그러면 비록 저것들이 190석 넘는 의석을 갖고 버틴다 하더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돼요. 사실 이재명이 때 밑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저 정청래니 김민석이니 조국이니 하는 것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하려면 누가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도 없거든. 예, 그래서 이재명 권력이 힘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다 자기들 살궁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핵분열이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무조건 일단 이겨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들이 발생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각 지역에 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동지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활동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동혁 대표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결과는 9대 8입니다. 우리가 9개, 광역이 17개잖아요. 예. 그 중에 절반 이상인 9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예상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예상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남 5개, 충청권에 2개, 그리고 강원도하고 서울 이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9개를 넘어서 10개, 11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좌파들하고 선거를 여러 수십 번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긴 선거는 영남과 충청이 연합했을 때예요. 그러면 압도적 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충청 출신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영남 출신 사람들이 수도권이거든. 그래서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호남 민심에 따르기도 하고 충청 민심에 따르기도 하고 영남 민심에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남과 충청이 단단하게 뭉쳤다.
그러면 뭐 압도적 다수가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천 같은 예를 보면 인천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호남 향후회가 간판 걸고 세잖아. 그런데 인천에서는 충청 향후회가 더 세요. 충청인이 숫자가 더 많아. 그리고 똘똘 뭉쳐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충청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많이 가서 살아서 그래요. 지리적으로도 가깝죠. 네, 그래서 영남과 충청이 제대로 손잡고 단합만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데, 연합을 하려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충청은 충청 출신의 대권주자가 있어야 뭘 연합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동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장동혁은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충청권 대권 후보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장동혁 대망론이 저 바닥까지 쫙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은 이재명 지지율, 당 지지율 뭐 이런 것만 보고 말잖아. 근데 그 조사에는 늘 세대별로 어떻다, 지역별로 어떻다는 조사가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걸 보면 지금 부울경 있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보다 대전, 충청이 우리 쪽 지지가 더 높아요. 모든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미 충청은 장동혁 때문에 장동혁 대망론으로 해서 자유우파 쪽으로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면 인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10개 아닙니까? 아까 장동혁 대표는 9개라고 그랬잖아요. 인천도 포함시키면 10개가 된다. 그리고 이 흐름이 좀 더 확산되면 충청 대망론이 더 뜨거워지면 충청도 4개 중에서 3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지역연합에 의거해서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언제 치러지든 정권을 가진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특히 내년 6월은 이재명 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지 딱 1년 되는 6월 3일이에요. 그래서 1년 되는 날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하려면 우리 국민들은 심판하고 싶어도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심판 선거로 안 가져가면은 이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장동혁 지도부가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주 슬로건을 걸고 장애투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투쟁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이재명 심판 구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일은 뭐냐? 다 좋은데 구도도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고, 그 다음에 영남권과 충청권이 연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해도 막상 투표장에 갈 때는 후보 얼굴은 한번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심판할 것 같지 않은 자가 공천을 받는다. 뭐 저거 뽑아봤자 지 이익이나 챙기지 자유우파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투표 가고 싶어도 그냥 기권하고 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 문제도 장동혁 대표나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의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선. 그 다음에 투쟁력이야. 당선과 투쟁력이 확실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당선과 투쟁력은 이재명 정권 심판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 속에 이재명 정권 심판을 할 만한 사람들로 공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말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투표날 투표 많이 해야 돼. 이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율이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늘 70% 중반, 국회의원 선거는 60% 중반, 지방선거는 50% 중반이야. 그러면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직된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가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조직이 있잖아. 집권당이고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이 있고 정교조 민노총 막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그럼에서 덜 조직돼 있거든. 그러니까 투표날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심판을 외쳐도 막상 투표날 가지 않으면은 말짱 꽝이야.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돼. 나머지는
국민의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포퓰리즘으로 이제 네. 엄청나게 뿌릴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대안하는 방법은 좀 없는지. 알겠어요. 예.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빵 10개를 먹으면 맨 먼저 먹는 빵이 제일 맛있어. 두 번째는 좀 덜 맛있고 세 번째부터는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빵인데도 효용이 계속 떨어지잖아.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문재인 때 팬데믹 때 돈 풀었잖아. 막 100만 원씩 풀었잖아. 그때 어쨌든 저것들이 재미를 봤어요. 돈 풀리즘으로. 그런데 요번에 이재명이가 권력 탈취하자마자 15만 원씩 소비 쿠폰 뿌렸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약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에서 확인이 되거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푼 이 13조 이 소비 쿠폰 푸는데 13조 들었는데 13조를 풀었는데 이 푼 결과 어떻게 됐냐? 대형마트들은 완전히 망했어. 왜? 소비 쿠폰을 못 쓰게 했으니까 거기 가서는. 그러면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냐? 한 달 정도 받았대.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약발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소중한 주권을 그래 15만 원에 팔겠어? 그러니까 주니까 우리가 받지만 그리고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은 안 찍어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소비 쿠폰 싫다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다 받아서 썼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옛날처럼 이재명이 1번 찍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의 그 포퓰리즘, 돈풀리즘, 돈으로 펴사는 거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민주당이 먼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겼다고 봐요. 그렇다 치면은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들 그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걱정하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우선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거 법을 고쳐야 되거든. 근데 저것들이 재미 본 저것들이 법 고쳐주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안 고쳐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분간. 2년 반 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가 돼서 우리가 주도하면은 법 고칠 수 있어요. 그때는 사전투표 없앨 수가 있어. 전자개표도 없앨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전투표나 전자개표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갖고 자꾸 매달리면 우리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난번 총선 때,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그냥 계속 주장을 했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방조한다. 계속 투쟁을 하고 압박을 했더니 선관위가 지것들도 좀 찔렸는지 그전까지 하지 않던 것을 걔네가 지난 대선 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 때 투표할 때 1시간 단위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것들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투표장 앞에서 또는 선거관 참관인들이 들어오는 사람을 수개수를 했어. 그래서 우리도 발표했어. 근데 우리가 수개수한 것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가 숫자가 많은 지역이 많은 거야. 그럼 이게 가짜 투표를 이것들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지.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우리가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고치는 건 어렵지만 선관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그걸 얻어냈다면 이제 저것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다 더해서 하나를 더 우리가 해야지. 이를테면 선거 그 감시인들이 직접 자기 도장 찍게 하자. 지난번에 주장했는데 그거는 관찰이 안 됐거든. 그걸 갖고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정선거를 못하게끔 하는 우리의 활동이 앞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선거를 하면 선거의 주체가 누구냐면 정당이고 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투표는 하지만 선거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야. 그래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어. 저질렀어.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그래도 우리 일반 국민이 이거를 소송을 할 수가 없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가 하거나 당이 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선거 캠페인을 지금까지는 부방대를 비롯한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늑대가 울듯이 그렇게 한 거야.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안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전투표하지 말고 48시간 본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시작했잖아요. 또 장동혁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동욱 어제 발언이 그거 아니에요. 선관위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네 전반적인 체배 시스템을 다시 개편하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가져가면 국민의당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을 공식적으로 띄워야 돼. 그리고 그동안 부정선거 캠페인을 했던 많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이 국민의힘의 선거감시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 참관인으로 다 투표소, 개표소마다 들어가서 그동안 부정선거 감시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긴 현장을 중단시켜야 돼. 부정선거가 적발되면 그 순간 선거를 중단시키는 게 맞거든. 중단시키고 거기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끔 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는데 우리가 7년, 8년간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태도 변화가 됐으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게 하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진짜 투쟁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부정선거 감시에 노하우가 쌓여있는 이런 우리 자유파 전사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자. 그렇게 해서 선거 감시에 들어가자. 그러면 부정선거가 더 많이 적발될 거고, 그리고 그 순간 그 현장이 곧 부정선거 저지 투쟁의 장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게 누구 방식이냐? 트럼프 방식이야. 트럼프가 지지난번 선거 때 부정선거로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될 때 변호사만 6,000명, 그리고 공화당 당원 한 30여만 명을 부정선거 감시에 투입했어.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그 정도 숫자가 있어야 전국을 커버했나 봐요. 그래서 부정선거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도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제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트럼프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선거 대책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사님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박사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은 네. 이번에 국힘에서 지난번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서울에서 뚝 떨어져 내려가가지고 공천 경선에서 난 사람을 치우고 뚝 떨어져 내려간 사람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당성이 강하고 싸울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자유우파에서 내세워야 된다면 공천위원장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담력 있고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공천위원장이 이번에는 좀 꼭 좀 되도록 박사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장성욱 대표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이호선 교수를 영입했잖아요. 이 이호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계엄한 직후부터 이게 왜 내란이냐. 이건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글로 기고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단 있는 지식인인데 이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지금 여상원이라는 윤리위원장이 좀 허접한 자가 돼 있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요거 곧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격이 맞는 사람으로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저는 공관위원장에 대한 고민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당성과 전투력을 겸비한 사람을 현역이 있다 하더라도 쳐내고 공천할 수 있는 그런 담력 있는 공관위원장이 잘 선임될 거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선거의 실무 책임자거든요. 이 정의용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은 2월경에 될 거고, 그러면 그때 국민 경선으로 대부분 다 공천을 할 건데, 그때 국민 경선의 투표권자는 책임당원들이다. 근데 책임당원이 되려면 입당을 해서 3개월간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되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11월 중에 입당하셔라. 이거 정의용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중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다 이미 오랫동안 입당해서 활동하시지만 아직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 또 나는 오래전부터 당원이지만 당비를 그동안 안 냈을 수도 있어요. 뭐 계좌가 바뀌거나 해서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11월부터 하시면은 11월, 12월, 1월, 2월이면 넉 달간 당비를 내는 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투표할 수 있어요. 대부분 국민경선 책임당원들이 뽑는 이런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책임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17명인데 그중에 우리 쪽 광역단체장이 11명이에요. 12명이었는데 홍준표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11명이 남아있어요. 11명 중에 20%는 공천 탈락시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야. 그럼 11명 중에 2~3명 정도는 공천 탈락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최소한 2~3명은 탈락시키겠다는 거고, 당 지도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이 한편으로는 당성과 투쟁력이라는 기준을 갖고 안 맞는 사람은 아예 원천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국민 경선으로 할 텐데, 당원들이 뽑는 경선으로 할 텐데, 이때 책임 당원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입당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런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는 좋은 길이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삼박자가 같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한동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님 쪽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좀 알겠습니다. 같이. 예.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당 대표를 할 때 한동훈이가 임명한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한 2~5달 전에. 근데 뭐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과정에서 장동혁이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랑 완전히 결별한 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계에서 장동혁을 예전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적대시한 것 이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을 다 쫓아낼 것 같거든. 그래서 엊그저께 황교안 대표가 체포돼 갖고서 영장 심사를 받고 있을 때 국회에서 장애투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맨 마지막에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런데 그거는 좌파 폭정에 탄압받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한동훈이라는 자가
방송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그랬어.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랬는데 그걸 그 다음날 한동훈이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똘마니들이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막 공격을 했어요. 한 두 놈이.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 그 다음날 내가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한 발언을 공격하는 자들이 정치 특검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눈에는 한동훈이가 저 내란 특검 조은석이랑 같은 수준의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자인 거지. 그 정도 관계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계를 봐줄 거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다만 이걸 쫓아내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가 당무위원회가 징계 결의를 건의하면 윤리위원회가 이걸 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윤리위원회는 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당무위원회를 바꿔놨어요. 일단.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그 위원장 여모식이라고 하는 자가 1월 중에 그만두니까 그때 새로 완전히 바꿀 거야.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이의 단계 사퇴를 비롯해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동안 당에 대해서 저질렀던 해당 행위들을 일일이 다 적시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성 교수와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1월 중에 적어도 우리가 정희용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2월 중에 공천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동훈 세력은 한동훈을 포함해서 한동훈 세력은 완전히 정리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